반갑습니다. 재무학 연습 강사 김상옥입니다. 오늘은 제6주차 투자성과의 점검 및 리밸런싱 제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제6주차 투자성과의 점검 및 리밸런싱 제안 제1절 투자성과의 평가, 그리고 제2절에서는 위험을 고려한 투자성과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또 제3절 자산 배분 전략의 성과 평가 및 리밸런싱에 대한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대한 개략적인 수업을 진행했고요. 투자 설계 6단계에서는 재무 설계 6단계에서는 6단계의 그 모니터링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또 FP는 리밸런싱을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설계에 있어서 그 평가의 목적을 보면, 투자 설계에 있어서 FP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주기적으로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고객에게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투자 기간 동안의 성과가 처음에 투자 계획을 세웠던 그런 목적들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고객의 투자 성향이나 지금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등을 투자 수익률이 좋든 또는 그렇지 않든 정확하고 또 적절하게 성과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목적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그 코로나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FP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과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에 최종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금융 상품의 개별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최종적으로 상품이 선택되어 있을 건데요. 그 상품에 대해서 결과를 서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투자 성과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의 고객의 재무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우고 잘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마다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했다든지 또는 어떤 그 계획하지 못했던 가족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성과식 고려사항의 첫 번째, 투자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즉 뒤에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금융상품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가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완적으로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한다. 이 시가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 평가라는 것은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 시장 가치는 지금 현재의 그 상품의 가치 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없을 경우에만 공정시장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공정시장 가치는 제일 밑에 주석을 보시면, 공정시장 가치란 투자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 가능한 예상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상 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회계 처리에 대한 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고려사항의 두 번째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는 붉은 글씨 보시면 투자의 운용이 잘 되었는지 못했는지
올바른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투자의 결과물을 적절한 대상과 비교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기준, 우리 그 투자 평가해서 성과가 기준에 대비했을 때 성과가 좋게 나왔는지 나쁘게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A 펀드를 선택해서 수익률이 10%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고 했을 때 시장에 만약에 그 펀드의 기준이 되는 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수익률이 15% 정도 나왔는데 나의 펀드는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수익률이 10% 났다고 해서 수익률이 잘 난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어떤 벤치마크는 15%인데 나의 그 펀드는 10% 수익률이 났다면 성과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준과 비교해서 나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그게 고려사항에서 벤치마크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평가 시 벤치마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과 평가 시 벤치마크의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벤치마크란 성과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잣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벤치마크는 투자 설계의 전 단계에 이용된다. 여기 전 단계는 모든 단계라는 건데 투자 설계에 있어서 모든 단계에서는 이 벤치마크가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벤치마크에는 6가지 속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속성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벤치마크의 6가지 속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명확성이다 라고 해서 명확성이란 벤치마크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명과 비중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벤치마크가 만약에 코스피 200이라고 한다면 그 200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코스피 종목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우리는 벤치마크가 어떤 그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명확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가능성인데요. 적극적인 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벤치마크의 구성 종목에 투자하여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로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펀드를 선택했는데 그 펀드가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벤치마크의 구성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벤치마크는 투자가 가능한 실제 투자 가능한 어떤 그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정 가능성입니다. 원하는 기간마다 벤치마크 자체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벤치마크의 그 수익률이 계산이 되어야지만 내가 선택한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여기 보시면 원하는 기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할 때도 펀드에 투자를 할 때도 그 기간은 내가 정하겠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만약에 내가 펀드를 투자했다면 내 벤치마크도 1월부터 6월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 가능한 기간이 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적절성입니다. 적절성이란 벤치마크가 매니저의 운영 스타일이나 성향과 일치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투자 의견의 반영입니다. 매니저가 현재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한 경영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실행 전에 규정 가능. 벤치마크는 평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벤치마크는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크는 평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벤치마크의 종류입니다. 벤치마크는 자산군 내에서, 자산군이라고 한다면 앞서 배웠듯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군 내에서 다양한 자산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 집단별로 정해줄 수가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개별 금융 상품별로도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집단별로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집단별이 조금 상세하게 코스피 200 지수, 이렇게 자산 집단별로도 정해질 수 있고요. 또는 세부적으로 개별 금융 상품과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벤치마크는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2-3 투자 수익률의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의 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금액 가중 수익률입니다. 우리 금액 가중 수익률은 시장 가중 수익률의 반대,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의 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금액 가중 수익률, 두 번째는 시장 가중 수익률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금액 가중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붉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외부로 유출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 할인율을 측정하여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간 가중 수익률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중 수익률이란 금액 가중 수익률의 단점인 투자 기간 중 현금 유출입으로 인한 수익률 왜곡 현상을 수정하여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밑에 붉은 글씨 보시면 현금의 유출입이 매일 발생하는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가장 정확한 수익률 계산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가중 수익률이 사용은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때마다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별 수익률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하여 투자 기간 중 총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에는 투자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하고 출입되기도 하는데, 그 기간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투자 자금이 들어왔지만 내일 또 들어올 수 있고 3일 뒤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간이 다양한데 그 기간마다 수익률을 따로 계산해서 연결해서 총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 상품 등에 적용되는 가장 정확한 수익률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 위험은 반드시 수익과 함께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 위험 지표로서는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아 해서, 우리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투자 위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지만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 투자 위험 지표로서 고려되는 것은 첫 번째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총 위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벤치마크와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베타와는 달리 절대적인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라고 해서, 투자 위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표준 편차와 베타가 있을 것인데, 이 두 개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큰 차이점은 표준 편차는 총 위험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베타는 투자 상품이 벤치마크의 수익률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수익률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로서 베타가 클수록 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타가 작을수록 민감도는 떨어진다라는 건데, 시장 수익률 자체의 베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자체의 베타는 1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시장 수익률의 변동성 대비 위험성이 높은 투자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베타가 1보다 작다 일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의 변동성 대비 위험성이 덜한 방어적인 투자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크다라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고요. 베타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조금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다, 투자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절 위험을 고려한 투자 성과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험을 고려한 투자 성과의 평가 지표에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샤프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트레이너 지수에 대해서, 세 번째 젠센의 알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주어지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그 식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샤프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 지수란 투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한 단계에 대해서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총위험 한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위험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표준 편차가 총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고, 근데 표준 편차에는 만약에 문제로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샤프 지수를 구하면 되는데, 총위험 한 단계에 대한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한 단위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얻는 실현된 위험 프리미엄, 즉 초과 수익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이 높다. 그러니까 성과가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 세 가지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의 알파 지수는 셋 다 높을수록 수익률이 좋다, 좋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높은 게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박스 안에 글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펀드 간의 샤프 지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가령 코스피 200을 비교 지수로 하는 한국 주식형 펀드를 대상으로 각각의 샤프 척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형 펀드와 글로벌 고수익 채권 펀드는 자산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샤프 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유형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펀드끼리 비교할 때, 해외 주식형 펀드끼리 비교할 때 샤프 지수를 이용해서 더 높은 샤프 지수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지수, 젠센의 알파 지수가 같은데 샤프 지수가 다른 펀드 두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는 동일한 유형이라면 더 높은 샤프 지수를 가진 펀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때 샤프 지수는 사용이 되고요. 이 샤프 지수의 방정식이 밑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도 그 문제에선 주어질 거고, 기준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도 주어질 거고, 펀드 수익률의 표준 편차도 주어질 거기 때문에 대입해서 그 샤프 지수를 계산해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신 이 방정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란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빼기 기준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을 구해서 거기에 펀드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게 샤프 지수입니다. 다음은 트레이너 지수입니다. 트레이너 지수란 투자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해서, 앞서 본 샤프 지수와 다른 점은, 샤프 지수란 총위험에 대한 수익이라면 이 트레이너 지수는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체계적 위험은 앞서 배운 그 베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트레이너 지수에는 우리 베타가 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 무위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샤프 지수에서는 총위험 한 단위를 부담할 때의 초과 수익을 구하는 반면, 트레이너 지수는 체계적 위험인 베타 한 단위를 부담할 때 초과 수익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지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펀드 상품 선택 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지만, 투자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하는 연기금에 보다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포트폴리오는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은 대부분 제거되고 체계적 위험만이 초과 수익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레이너 지수도 그 값이 클수록 투자 기간 중 투자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트레이너 지수는 샤프 지수에 비해서는 일반 그 투자를 할 때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 위험 한 단위당인데, 우리는 체계적 위험만을 고려할 수는 없고 비체계적 위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큰 규모의 그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 투자를 할 때는 체계적 위험만을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트레이너 지수보다는 샤프 지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트레이너 지수의 방정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지수의 방정식은 한번 봐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의 평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베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수치는 보통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 지수를 구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센의 알파라고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투자 포트폴리오가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해서 달성한 수익률에서 균형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뺀 값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종목 선택 능력과 시장 예측 능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두 가지 능력을 엄밀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의 총 성과에서 시장 예측 능력으로 인한 부분을 차감하면 증권 선택 능력만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능력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 능력과 시장 예측 능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배우고, 이 능력으로 나누어지는 1, 2, 3, 4분면도 공부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젠센의 알파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젠센의 알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젠센의 알파는 뮤추얼 펀드를 맡아서 운영하는 개별 펀드 매니저의 증권 선택 능력을 측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자산 배분 권한이 없고 펀드 약관에 따라 펀드 편입 비중, 종목 편입 비중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젠센의 알파 지수는 그 값이 클수록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젠센의 알파를 구하는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수치를 활용해서 그 젠센의 알파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2절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의 알파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3절 자산 배분 전략의 성과 평가 및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앞선 1, 2절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쉬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절 자산 배분 전략의 성과 평가 및 리밸런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 전술, 실행, 포트폴리오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 그리고 실행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이 세 가지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시 문제를 가지고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설계 프로세스의 계획 단계에서 FP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산 군별로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고객의 투자 목적별 자금은 전략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배분되어서 장기간 운영이 될 겁니다. 전략 포트폴리오는 고객과 FP 간에 합의된 자산군별 배분 비율에 자산군별 비교 대상 지수를 곱하여서 산출되며 전략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산출되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객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건데, 그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배분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그 배분 비율로서 예상 수익률을 우리는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모 각 안에 보시면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은 전략적 자산 배분의 자산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의 수익률로서 우리는 그 수익률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전략적으로 우선 우리는 비율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의 50%, 채권의 30%, 부동산의 20% 이런 자산 배분을 했다라면 이 예상 수익률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상 수익률은 그 해당 자산의 비교 대상 지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비교 대상 지수를 벤치마크라고 배웠었는데, 이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의 비율에다가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곱하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을 구하는 이 수식이었고요. 두 번째, 또 밑에 보시면 자산 군별 자산 배분 비율이 조정된 포트폴리오를 전술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세웠지만 경제 환경에 따라서 또는 그 고객의 어떤 여러 지금 처해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다음에는 또 전술적 자산 배분이 항상 따르게 되는데, 이 전술적 포트폴리오
구하는 수식도 아래 네모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에 따라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 수익률을 곱해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을 먼저 했고요. 다시 또 자산 배분의 일부 수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식형의 비중을 50%로 잡았지만 우리 코로나 같은 어떤 이런 환경이 펼쳐짐으로써 주식의 비중을 30%로 만약에 수정했다. 전술적으로. 그러면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주식의 비중은 30%가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비교 대상 지수, 즉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있을 건데 이거를 곱해주면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익률을 우리는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는 거고요. 다시 세 번째로 고객은 전술적 자산 배분 구성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했었고 또 수정을 해서 전술적으로 자산 배분을 했다라면 이제는 고객은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군별 실제 투자의 성과는 비교 대상의 수익률과 판이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교 대상의 수익률,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있지만 실제 투자의 성과는 다르다는 거죠. 투자를 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투자 실행 후에 실제로 금융상품의 선택이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실행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래서 실행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모 박스를 보시면 실행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란 전술적 자산 배분 비율 이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실제 실행된 자산 배분이겠죠.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이제는 실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을 때는 비교 대상 지수의 수익률이었지만 이제는 해당 자산군의 실제 수익률을 곱해주면 우리는 실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 세 가지 수식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보면서 한번 풀어볼 건데 투자 성과 평가 사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김승리라는 FP는 송정미 씨의 다음과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송정미 씨는 자신의 은퇴 투자 포트폴리오를 FP와 협의를 통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는 처음에 제일 먼저 전략적 자산 배분부터 구성하죠. 거기서는 주식을 40%로 구성했고 채권을 30%, 회사채로 했네요. 채권을 30%, 그리고 현금을 30%.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수년간 이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랠리 속에서 김승리 FP는 주식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고 송정미 씨와 합의해서 채권형 펀드를 환매해서 비중을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0%에서 10%로 줄이고 동자금으로 주식의 비중을 60%로 확대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을 실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평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주식의 40%, 채권의 30%, 현금의 30%를 전략적 자산 배분을 했지만 전술적 자산으로 60%, 10%, 30%로 이제 변경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실제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수익률은 주식 같은 경우에 벤치마크 수익률은 15.05%였지만 나의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5.55였다. 그리고 채권의 벤치마크 수익률은 6.85였지만
실제 수익률은 7.21이었다. 그리고 현금의 벤치마크 수익률은 4%였지만 나의 그 실제 수익률은 3%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수치는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치가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앞서 배웠던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과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A.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의 수익률이란 수식에서 배웠듯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자산 배분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의 경우, 먼저 주식의 경우 전략적 자산 배분의 자산 배분 비율은 40%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 수익률을 곱하면 될 건데 그거는 이 벤치마크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수익률 15.05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구하려는 주식의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은 40 곱하기 15.05% 40% 곱하기 15.05%를 한다면 우리는 6.02%라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을 구하는 걸 공부해 봤는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의 자산 배분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를 곱해서 우리는 구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 영상에서는 주식의 경우를 풀어봤는데 채권의 경우와 현금의 경우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의 식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의 수익률을 곱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의 경우 또 전술적 자산 배분 그 수익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은 먼저 주식의 전술적 자산 배분의 배분 비율인 60% 곱하기 해당 자산군의 비교 대상 지수 수익률인 15.05를 곱한다면 우리는 답은 9.03%라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식의 전술적 자산 배분 그 수익률이고요. 나머지 채권의 경우와 현금의 경우도 한번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전술적 자산 배분 자산 배분 곱하기 실제 수익률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인 60%에다가 곱하기 실제 수익률 마이너스 5.55%를 곱했을 때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3.33%로 답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과 현금의 경우도 풀어본다면 채권은 0.72라는 답 그리고 현금은 1.14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 10% 곱하기 실제 7.21 곱하면 0.7이라는 답을 얻으실 거고요. 현금의 경우에는 전술적 자산 배분 비율 30 곱하기 그 실제 수익률인 3.80을 곱하면 1.1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D 보시면 자산 배분 효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 효과는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다시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그 자산 배분을 수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B 빼기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마이너스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을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식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9.03 빼기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6.01을 해주시면 3.0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자산 배분 효과로서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0.69 빼기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 2.06을 해주시면 우리는 마이너스 1.37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의 경우에는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1.20 빼기 전략적 자산 배분 수익률 1.20을 해주면 0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금은 그 전략적 자산 배분 자산 배분 30%를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효과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세웠던 전략적 자산 배분을 FP가 어떻게 조금 수정을 해서 전술적으로 자산 배분 수익률을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B 빼기 A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뺐을 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증권 선택 효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증권 선택의 효과라는 것은 C-B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빼기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익이 전술적 자산 배분 한 것과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식의 경우에는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마이너스 33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 9.03을 빼면 마이너스 5.7이 나온다라고 해서 증권 선택을 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마이너스 5.7이다.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보다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거기에 감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의 같은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는 채권에서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0.72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인 0.69를 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의 경우에도 우리는 C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인 1.14에서 마이너스 전술적 자산 배분 수익률인 1.2를 빼준다면 답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전략 전술 실행 포트폴리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투자 성과의 평가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분석하고 나면 실제 성과에 대한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실행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일어날 건데 피드백의 내용을 보시면 고객의 재무 상황이나 경제 여건의 대폭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정한 전략 포트폴리오의 배분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술 포트폴리오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고객의 심리적 오류에 기인한 전술 포트폴리오 변경 실패의 경우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고객의 심리적인 오류에 의해서 만약에 전술 포트폴리오가 실패를
변경 실패의 경우에는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또 수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과 평가 후에 재설계되는 전술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을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 피드백의 제일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